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일에 막 몰두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쉬거나 덜 일하게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왜 그럴까?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, 논문도 있고 기사도 있고 메모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 경제적인 배경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번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생애에 걸쳐서 언제 또 얼마나 일할지 이걸 이제 노동 공급이라고 하잖아요.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. 네네. 특히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죠. 유보임금하고 시장임금. 이게 아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유보임금, 시장임금 이 두 개념으로 자료들이 보여주는 그 복잡한 노동 결정 과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거기서 뭔가 재미있는 통찰을 얻어가는 게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그러죠. 우선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볼까요?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결국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치, 그게 유보임금이잖아요. 네. 그거랑 시장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, 시장임금, 이걸 비교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보임금은 내가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일할 마음이 생긴다. 딱 그 기준선, 그런 셈이네요.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인터뷰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일 구하시던 분이 딱 이 유보임금 때문에 제안 여러 개를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정확한 예시입니다. 그 인터뷰처럼 시장임금이 그 기준선, 그러니까 내 유보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사람들이 이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.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무차별 곡선이니 예산선이니 하는 걸로 설명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결정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인생 단계마다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. 대부분 자료에서 보이는 패턴이 젊을 때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좀 낮다가 중장년기에 확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노년기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U자 거꾸로 뒤집은 모양 그런 형태던데요. 맞습니다. 그 패턴 뒤에는 시장임금의 변화, 그리고 유보임금의 변화, 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해요. 우선 시장임금 쪽을 보면 보통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인적 자본이라는 게 쌓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경험 같은 거. 네. 보내주신 연구보고서 하나에서도 연령 소득 곡선이 보통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오목한 형태라고 분석했죠. 그러니까 내 시장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할 유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그런데요. 공유해 주신 다른 기사에서는 요즘 특정 IT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연령 소득 곡선이 예전보다 훨씬 좀 평평해지고 심지어 어떤 나이 이후로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했어요. 이건 기존의 인적 자본 이론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. 그 기사가 딱 보여주는 게 기술 변화가 엄청 빠른 분야에서는 경험 쌓는 것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바로 유보임금의 변화랑 맞물리면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. 유보임금 역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서 막 변하니까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요?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, 비근로소득 같은 거요? 맞아요. 상속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임대 수입이 있다거나 투자 수익 같은 그런 비근로소득이 늘면 사실 굳이 막 낮은 임금 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줄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유보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시장 참여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. 그 자료 중에 설문 결과 하나 재밌는 게 있었는데 비근로소득의 출처가 뭐냐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이냐 아니면 한 번에 받은 상속이냐에 따라서도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다는 응답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흥미롭네요. 그리고 또 자녀 양육 문제,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.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집에서 아이 돌보는 시간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니까 유보임금이 확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많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 여성분들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잠시 일을 쉬었다가 애들이 좀 크면 다시 복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. 근데 보내주신 메모 중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. 요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늘면서
특히 전문직 여성들의 이런 간헐적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요. 아, 맞아요. 저도 그 메모 봤어요. 돌봄이랑 일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유보임금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내용이었죠. 네, 그런 맥락이죠. 그리고 정부 정책 영향도 당연히 크고요. 보내주신 정책 보고서 중에 하나는 무상보육 지원 확대가 기혼 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참여율이 늘 거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거나 이게 이제 예산 제약선이 변하는 거죠. 아니면 일과 여가 사이의 선택에 대한 선호 자체, 이건 무차별 곡선이 변하는 거고요. 에 영향을 주어서 유보임금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. 더 길게 보면 출산율이나 자녀 교육 투자 결정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고요. 결국 우리가 언제 얼마나 일할 거냐, 이 문제는 시장이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, 시장임금 하고 내가 일하는 대가로 최소 얼마를 원하냐, 유보임금, 이 둘 사이의 어떤 끊임없는 줄다리기 결과다,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줄다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쭉 살펴봤듯이 생애 주기에 걸쳐서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건 그냥 나 혼자 일해야지 이런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나이, 내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, 인적 자본, 근로 외소득, 또 가족 구성원, 사회 정책 같은 정말 많은 경제적, 사회적 요인들이 다 얽혀서 만들어내는 결과인 거죠. 이 복잡한 그림을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이라는 틀로 한번 비춰본 게 당신에게도 좀 유용한 관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?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을 넘어서서 당신의 경력이나 삶의 여정에서 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변해왔나요? 단순히 돈 버는 것 말고 당신을 계속 일하게 하거나 혹은 가끔은 좀 쉬게 만드는 그런 다른 중요한 가치는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